책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 책배우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나폴레온 일의 책에서 무한지성이 이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궁금한 마음에 펼쳐보았습니다. 네,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책이 좀 어렵습니다. 이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그러니까 뇌운동 시켜주는 거라고도 하는데요. 오늘은 좀 거하게 운동시키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융은 원래 프로이트와 동반 작업을 했고 한때는 후계자로까지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의견이 달라 길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아동기의 외적 체험으로 무의식을 형성하였다고 했지만 진화와 유전이 신체의 청사진을 제공하듯 정신의 청사진도 제공함을 증명한 사람이 융이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고 어렵지만 인간의 내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발명품들이야 사람이 만들어냈으니 설계도가 있는 게 당연하긴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참 굉장한 일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또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심리학 3대 거장, 칼 구스타프 융과 켈빈 S. 홀이 지은 칼 구스타프 융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4. 집단 무의식. 융의 컴플렉스 분석은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의 학계에서 이목을 끈 까닭 또한 그 때문이었다. 그가 매사추세츠주의 클라크 대학에서 강연하도록 초대받았던 당시 그의 나이는 약관 33세였다. 컴플렉스의 발견도 중요했지만 집단 무의식의 발견은 훨씬 의미가 깊은 일이며 이를 통해 그는 20세기의 저명한 지식인의 한 사람이 됐다. 또한 논쟁의 화살을 받는 표정이 되기도 했다. 집단 무의식의 개념이 중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의식의 중심으로서 자아 및 억압된 정신 내용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개인 무의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860년 이래 과학적 심리학이 철학이나 생리학과는 달리 독자적 학문으로 모습을 나타내면서 심리학자들은 의식을 연구했다. 1890년대 프로이트에 의해 무의식 연구가 시작되었다. 융은 이러한 프로이트의 업적을 잘 이해했다. 의식도 무의식도 그 대부분은 경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은 아동기의 외적 체험으로 인해 무의식을 형성하였다. 후일 융의 영향 탓인지 프로이트는 이 견해를 수정했지만 어찌됐든 환경에 따라 마음이 결정된다는 입장에서 나와 진화와 유전이 신체의 청사진을 제공하듯 정신의 청사진도 제공함을 증명한 사람이 융이었다. 심리학과 역사에 있어 집단 무의식의 발견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 마음은 그 신체적 상대물인 뇌를 통해 각종 특징을 유전하지만 그 특징들은 당사자가 생활에서 겪는 경험에 반응하는 일뿐만 아니라 경험이 어떤 유형인지도 결정한다. 인간의 마음은 진화에 따라 미리 만들어져 있다. 이처럼 개인은 과거에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어렸을 때의 과거뿐만 아니라 그보다 중요한 일로서 인류의 과거, 나아가서는 생물 진화의 오래전 과거와도 이어져 있다. 이처럼 정신을 진화 과정 가운데 둔 일이 융의 뛰어난 업적이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이 대개 원시적 이미지라고 부르는 잠재적 이미지의 저장고이다. 원시적은 최초 혹은 원래를 뜻한다. 그러므로 원시적 이미지는 정신의 가장 첫 발달 단계와 관련이 있다. 이 이미지를 조상 대대로의 과거에서 물려받는다. 과거 조상은 인간인 조상뿐만 아닌 인간 이전의 동물 조상도 포함하고 있다. 이 민족적 이미지들이 유전된다고 해도 개인이 의식적으로 의식하고 있거나 조상이 지닌 이미지를 그대로 지닌 건 아니다. 오히려 조상과 같이 세계를 경험하며 세계에 반응하는 소질 또는 잠재적 가능성이다. 이를테면 인간이 뱀에 갖는 공포 또는 어둠에 관한 공포를 생각해 보아라. 뱀이나 어둠을 경험함으로써 공포를 갖게 된다. 이 경험은 공포를 강화시키는 경험이자 재확인하는 경험이다. 우리는 유전적으로 뱀이나 어둠에 대한 공포를 물려받았다. 우리의 아득한 조상들부터 무수한 세대에 걸쳐 공포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뇌 속에는 이런 공포가 박혀 있다. 여기서 집단 무의식의 기원에 대한 융의 설명을 향한 비판을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생물학자들 사이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갈린다. 첫 번째 견해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고 배운 바를 미래의 세대에 유전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배우지 않아도 된다. 습관은 본능이 된다. 이를 획득 형질의 이론 또는 그 재창자의 이름을 따서 라마르크설로 불린다. 이외에 많은 생물학자의 인정을 받고 있는 다른 견해는 진화가 돌연변이라 불리는 배형질의 변화로 인해 일어난다. 돌연변이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할 때 유용하며 생존과 생식의 기회를 크게 만드는 돌연변이는 살아남지만 세대가 바뀌면서 생존, 적응, 생식에 불리한 돌연변이는 사라진다. 안타깝게도 융은 당시 인기 없던 라마르크설을 따랐다. 한 세대는 일련의 세대에 학습된 것들, 이를테면 뱀이나 어둠에 대한 공포는 다음 세대로 유전될 수 있다. 하지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은 획득 형질의 개념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집단 무의식은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에 따라서도 설명할 수 있다. 원시인은 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뱀의 공포 때문에 그는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뱀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을 일으킨 돌연변이는 인간 생존의 기회를 증가시키므로 배형질의 변화는 다음 세대에 전해졌을 것이다. 바꿔 말한다면 집단 무의식의 진화는 신체의 진화와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뇌가 마음의 중요한 기관이므로 집단 무의식은 뇌의 진화에 직접 의존해 있다. 필요에 따라 잠시 위와 같은 고찰을 해봤으나 다시 집단 무의식의 설명으로 돌아가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한 방법을 생각하며 느끼며 지각하며 행동하는 많은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 소질 또는 잠재적 이미지의 발달과 표현은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의지하고 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공포는 공포를 느끼는 소질이 이미 집단 무의식에서 떠오를 때까지 환경에서 상당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집단 무의식 내용은 개인의 일정한 원형을 미리 정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태어나면서 그것을 따라야 한다. 즉 개인이 태어났을 때 이미 세계의 형태는 잠재적 이미지로서 갖추어져 있다. 잠재적 이미지는 세계 속에 어울리는 대상들과 동일하게 여겨지면서 의식의 실제가 된다. 이를테면 집단 무의식 속에 어머니의 잠재적 이미지가 존재해 있으면 어린이가 그 이미지로 현실의 어머니를 지각함으로써 명확해진다. 이처럼 집단 무의식의 내용들은 지각과 행동을 선택해서 결정한다. 우리가 지각하고 반응하는 일이 쉬운 것은 집단 무의식으로 선택이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경험치가 축적될수록 잠재적 이미지가 나타내는 기회는 많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교육학습의 기회를 통해 집단 무의식의 모든 측면을 개성화하고 의식화할 수 있다. 태고 유형은 다른 종류의 내용이 그것에 따라 모방하는 최초의 모델을 뜻한다. 즉 집단 무의식의 내용을 태고 유형이라고 부른다. 원형도 같은 뜻으로 쓸 수 있다. 융은 인생의 마지막 40년을 태고 유형을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가 확인하여 설명한 태고 유형에는 탄생, 죽음, 재생, 마법, 신, 영웅, 권력, 어린이, 사기꾼, 악마, 늙은 현인, 어머니인 돼지, 거인, 나무, 태양, 달, 바람, 강, 물, 동물과 같은 많은 자연물, 고리나 무기처럼 인공물 등의 태고 유형이 있다. 융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인생의 전형적인 장면 수만큼 태고 유형이 있다. 무한 반복되는 과정에 따라 우리 정신적 소질 속에 이 경험들이 새겨졌다. 그것은 내용이 있는 이미지 형식이 아니라 처음에는 내용 없는 형식이고 어떤 유형의 지각과 행동의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생 경험의 기억상처럼 발달한 심상이라고 태고 유형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융의 태고 유형 이론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점이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태고 유형은 한 어머니 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아니다. 오히려 경험으로 현상해야 할 음화 같은 것이다. 융은 원시적 이미지의 내용이 결정되는 때는 그것이 의식적으로 기록되어 의식적 경험의 자료로 가득해졌을 때뿐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의 인격과 행동을 형성할 때 태고 유형은 몹시 중요하기 때문에 융은 각별히 주의를 했다. 페르소나, 아니마와 아니무스, 자아가 그것이다. 이것에 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다. 태고 유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서 각자의 구조를 이루지만 결합을 할 때도 있다. 예컨대 영웅의 태고 유형이 악마의 태고 유형과 결합되었을 때는 냉혹하고 잔인한 지도자, 유형의 인간이 생긴다. 태고 또는 마법의 태고 유형과 출산의 태고 유형이 합쳐지면 다소 원시 미개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번식의 마법사가 생긴다.
이 마법사는 새 신부에게 번식 의식을 집행해서 그 여자가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든 태고 유형이 온갖 다양한 형태로 결합해서 작용하는 것도 각 개인의 인격이 달라진 요인 중 하나다. 융은 태고 유형은 보편적이다. 즉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같은 태고 유형 이미지를 유전적으로 이어받는다. 세계의 모든 어린이에게 어머니의 태고 유형이 유전한다. 미리 형성된 어머니의 이미지는 현실 어머니가 출현하여 행동하고 갓난아기가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경험하면서 명확하게 발달한다. 그러나 개인마다 어머니의 태고 유형에 대한 표현은 더욱 차이가 생긴다. 어머니와의 경험과 육아법은 가족에 따라서는 물론 가족 안의 어린이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또 민족이 분화되면 여러 민족의 집단 무의식의 본질적 차이도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앞서 콤플렉스를 논의할 때 그것이 몇 개의 기원으로 생각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태고 유형 또한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로 태고 유형은 콤플렉스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태고 유형은 중심으로서 작용하며 관련 있는 경험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겨서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거기에 경험이 추가되어 충분한 힘을 얻으면 콤플렉스는 의식에 침입할 수 있다. 태고 유형이 의식과 행동에 표현될 때는 발달한 콤플렉스의 중심이 되는 경우일 뿐이다. 신의 태고 유형에서 신의 콤플렉스가 발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집단 무의식 속에 존재하던 이 태고 유형도 다른 태고 유형처럼 개인이 세계를 경험함에 따라서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이를테면 신의 태고 유형과 관계 있는 경험이부터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콤플렉스는 새로운 자료가 모이면서 더욱 강해지며 결국 의식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가 된다. 신의 콤플렉스가 지배적으로 되면 당사자의 경험과 행동이 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는 모든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지각하고 판단하며 악인에는 지옥의 불과 천벌을, 선인에는 영원한 낙원을 설교하고 죄를 많이 지은 자를 비난하며 회개하길 종용한다. 그는 자기를 신의 예언자, 아니 신이라고 믿으며 인류가 정의와 구원의 길을 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람은 광신자 또는 정신병자로 생각될 것이다. 콤플렉스가 그의 인격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 예는 콤플렉스가 극단적이고 끝이 없는 힘을 지닌 경우이다. 이 사람의 신 콤플렉스가 인격 전체를 차지하지 않고 인격의 일부로서만 작용한다면 그는 인류를 위해 크게 헌신할지도 모른다. 모든 인격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는 네 가지 태고 유형을 짚어보자. 본래 페르소나는 연극에서 특정한 역할을 위해 배우가 쓰는 칼이다. 인물이라는 펄슨과 퍼스널리티 같은 어원이다. 융 심리학에서도 페르소나의 태고 유형은 같은 목적을 위해 쓰인다. 개인은 페르소나에 따라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성격을 표현할 수가 있다. 페르소나는 개인이 공적으로 보이는 가면 내지는 겉보기이며 사회에 좋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좋은 인상 주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는 사회에 순응하는 태고 유형으로 말할 수 있다. 모든 태고 유형들은 개인과 민족에 유리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타고난 인간성의 일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도 페르소나는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페르소나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잘 지낼 수 있다. 사회생활과 공동생활의 기본이자 개인의 이익과 업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테면 대기업에 취직한 젊은이를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그는 어떤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한다. 아마 몸가짐, 옷차림, 예절 등의 개인적 특징이 들어갈 것이다. 아마도 그가 갖는 정치적 의견, 주위 이웃, 자동차, 아내 등 기타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여겨질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이다. 속담에도 있듯 카드 뽑기를 틀리지 않으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물론 이를 성실히 완수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으며 의지도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성질들도 결국 페르소나의 일부이다. 회사에서 이미지화된 가면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승진 명단에서 빠지거나 실직할 것이 틀림없다. 페르소나의 또 하나의 이점은 그것이 가져오는 물질적 보수를 더 만족스러운, 더 자연스러운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 있다. 회사원은 하루 8시간 동안 회사에서 가면을 쓰고 있지만 직장에서 나온 순간 그것을 벗어버리고 더 큰 만족을 위한 활동에 임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저명한 작가 프란츠 카프카가 생각난다. 그는 낮에는 성실하게 상해보험국에서 일하고 밤에는 저술과 문화적 활동에 집중했다. 근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러 번 호소했지만 그의 상사는 착실히 일하는 카프카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많은 사람이 페르소나에 지배된 생활과 심리적 욕구들을 채우는 생활로 이중생활을 한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면을 쓰는 사람도 많다. 직장에서 쓰는 것과 다른 탈을 가정에서 쓸지도 모른다.
골프장에 가거나 친구와 포커를 하고 있을 때도 제3의 가면을 쓸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면을 총괄한 것이 그의 페르소나이다. 다른 장면에서는 다른 식으로 수능할 따름이다. 물론 그전부터 수능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요인임이 인정되었지만 타고난 태고 유형의 표현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융 이전에는 없었다. 인격에서 페르소나의 역할은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개인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역할에 지나치게 빠지거나 사로잡혀 자아와 그 역할을 동일하게 여길 경우 인격의 다른 측면이 약해질 것이다. 이처럼 페르소나에 압도된 사람은 본성에서 소외당하게 되며 지나치게 발달한 페르소나와 미발달된 인격의 갈등 때문에 긴장 상태 속에서 살게 된다. 자아가 페르소나와 동일하는 것은 팽창이라고 부른다. 또 한편 훌륭하게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자만한다. 강요하기 좋아하며 이 역할을 남에게 투사하여 같은 역할을 하도록 종용한다. 권위 있는 자리에 앉으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비참하게 만든다. 부모 중에 자기의 페르소나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과는 불행하다. 개인의 행위에 관한 풍습과 법률은 집단적인 페르소나의 표현이며 개인의 욕구를 억압하며 획일적 기준을 집단 전체에 적용시키려 한다. 따라서 페르소나의 지나친 팽창은 정신 건강에 위험하다. 다른 한편 페르소나가 지나치게 발달한 사람은 기대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 열등감과 자책감에 몰리기도 한다. 그 결과 공동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며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진다. 융은 팽창한 페르소나의 영향을 연구할 기회가 많았는데 그가 치료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그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그들 중 큰 업적을 쌓은 사람도 있었지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것이다. 분석을 받고 난 그들은 지금껏 몰랐던 자기의 기분과 관심에 대해 알았다. 수년 동안 자기를 속이고 위선적이었던 점, 흥미가 없던 일에도 흥미가 있는 채 하던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팽창한 페르소나의 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중년이 되고 만 경우가 많았다. 물론 치료의 목표는 정해져 있다. 페르소나를 작게 해서 당사자의 본성의 다른 부분에 표현의 자리를 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오랫동안 자신의 페르소나를 동일화시킨 사람에게는 어렵다. 팽창한 페르소나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당사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무의식적 위선자이기보다 의식적 위선자가 나으며 자기를 속이는 일보다 남을 속이는 일이 더 낫다. 물론 이상적 형태는 어떤 종류의 위선이나 속임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존재에 있어 하나의 사실이며 어떤 형식을 빌려서든 표현되어야 한다. 물론 신중한 표현이 바람직하지만 말이다. 융은 페르소나를 정신의 겉면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세계를 향해 있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신의 내면을 남성의 경우 아니무스라고 불렀다. 아니마의 태고 유형은 남성적인 정신에서 여성적인 한 측면이며 아니무스의 태고 유형은 여성적인 정신에서 남성적인 한 측면이다. 생물학적으로도 모든 사람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이성의 성질이 있다. 남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에게 계속 드러나면서 아니마의 태고 유형을 발달시키고 여성은 남성에게 드러나면서 아니무스의 태고 유형을 발달시켰다. 수세대에 걸쳐 함께 생활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성에게 적절히 반응하며 이성을 이해하는 데 쓸모있는 이성의 특징들을 획득했다. 이처럼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태고 유형은 페르소나의 태고 유형과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해 큰 가치가 있다. 만일 인격이 곧바로 적응해서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하면 남성 인격의 여성적 측면과 여성 인격의 남성적 측면은 의식과 행동에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인 남성적 측면만을 나타내면 여성적 특징은 무의식에 머물고 제대로 발달되지 못해 원시적 상태로 남는다. 그래서 무의식은 허약해지고 과민해진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남성답게 보이며 남성스럽게 행동하는 남성의 내면이 약하고 복종하는 특징을 보이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또 외적 생활에서 지나치게 여성스러운 여성은 남성의 외적 행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완강함과 고집스러운 성질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다. 융이 말하길 모든 남성은 자기 속에 영원한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여성의 이미지가 아닌 일정한 여성상이다. 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이면서 남성의 살아있는 유기 조직에 각인된 원시적 기원의 유전적 요인이다. 모든 조상의 여성 경험의 흔적 혹은 태고 유형으로 말하자면 인상의 침전물로 일찍이 여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이미지는 늘 무의식적으로 연인에게 투사돼 정열적 매력을 느끼거나 혐오감을 느끼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다. 즉 남성은 유전적으로 여성상을 갖고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규정을 만들고 그 영향 탓으로 특정 여성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 아니마의 최초 투사는 늘 어머니에 대해 행해지며 아니무스의 최초 투사는 아버지에 대해 행해진다.
뒤에 남성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들인 여성에게 아니마를 투사한다. 남성이 정열적 매력을 느꼈을 때는 남성 아니마상과 그 여성의 동일한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남성이 혐오감을 느낀다면 그의 무의식적 아니마상과 여성이 모순되는 특징이 있어서다. 여성이 아니무스를 투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남성이 어떤 여성에게 반하는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이는 2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1차적인 이유는 바로 무의식 속에 있다. 남성은 자기의 아니마상과 모순되는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려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불만과 반복으로 끝난다. 융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아니마는 여성 속 공허하고 고독하고 불확실한 모든 것에 대해 미리 정해진 기호가 있다. 아니무스는 영웅적, 지적, 예술적 또는 활동적 성향이 있는 남성과 동일하려고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팽창한, 지나치게 발달한 페르소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 아니마나 아니무스의 경우는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이 태고 유형들은 때로는 위축되거나 발달이 덜 된 상태이다. 이런 차이 중 한 이유는 서양 문명이 순응하는 데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남성 속의 여성스러움과 여성 속의 남성스러움을 경멸하는 데 있다. 이 경멸은 게지바이 같은 소년과 머스메 같은 소녀가 놀림감이 되는 아동기 시절에서 비롯된다. 소녀는 문학적으로 규정된 남성의 역할, 소녀는 여성의 역할에 충실히 따르도록 기대받는다. 그래서 페르소나가 윗자리에 서서 아니마나 아니무스를 질식시킨다. 페르소나와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와가 불균형을 이룰 때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반란이라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개인은 과하게 반응하여 젊은 남자가 아니마를 강하게 만들어 남성스럽기보다 여성스럽게 될지도 모른다. 여장을 하려는 남성, 나약한 동성애자 중에서 이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남성이 아니마와 동일화되면 외과 수술 혹은 호르몬 요법을 이용해 육체적으로도 여성이 되려 할지도 모른다. 젊은 녀석이 아니무스와 완전히 일치하면 여성스러운 특징은 사라지고 남성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는 이성에게 투사된다.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결정된다. 동성인 사람과 관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태고 유형도 있는데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다. 그림자는 다른 태고 유형보다도 기본적이고 인간의 동물적 본성을 많이 갖고 있다. 그림자는 진화의 역사 속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태고 유형 중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가장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동성의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림자는 인간 최선의 것과 최악의 것의 근원이다. 인간이 동사회에 적응을 하고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림자에 내포된 동물적 정신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 그림자와 관련된 성질을 누르고 그림자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페르소나를 키움으로써 길들일 수 있다. 자기 본성 속 동물적 성향을 억누르는 사람은 문명인이 되겠지만 대신 자발성, 창조성, 강한 정서, 깊은 통찰력이 줄어드는 대가를 치른다. 그는 본성이 가는 지혜를 잃는데 이 지혜는 후천적 학습이나 교양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보다 더 깊은 지혜인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림자 없는 생활은 무기력해지고 천박해지기 쉽다. 하지만 그림자는 끈질긴 면이 있다. 억압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 간단하게 굴복하진 않는다. 이 점은 다음 예로 살펴보자. 한 농부가 시인이 될 것이라는 영감을 받는다. 영감은 언제나 그림자의 작용이다. 그때 농부는 농부로서의 페르소나가 강하기 때문에 이 영감을 실행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생각도 않는다. 그러나 그림자는 끈질긴 압력으로 그를 못 살게 군다. 어느 날 마침내 그는 굴복하여 농사일은 그만두고 시를 쓰기 시작한다. 2차적 사정 또한 그 결심을 부추겼겠지만 그림자의 영향력이 가장 강했다. 그림자는 몇 번을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생각을 주장했을 것이다. 2차적 사정마저도 주로 그림자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림자가 그 기초를 쌓았다. 이런 뜻에서 그림자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태고 유형이다. 개인에게 있어 그림자의 생각이나 이미지는 유리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개인은 그림자의 지독한 끈기로 인해 더 만족할 수 있는 창조적 활동 속에 몰아넣는다. 개인은 자아와 그림자가 훌륭히 조화를 이룰 때 생기와 활력이 충만함을 느낀다. 자아는 본능에서 시작된 모든 힘을 방해 없이 통과시킨다. 의식은 넓어지며 심적 활동은 활발해지고 건상하다. 단순히 심적 활동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활기가 넘친다. 그러므로 창조적 인간이 동물적 정신으로 가득 메어진 모습으로 보이는 일은 자연스럽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괴짜로 여기고 천재 혹은 광기와 관계에 있다는 설은 어느 정도 신뢰가 있다. 매우 창조적인 사람의 그림자는 때로는 자아를 압도하기 때문에 잠시 이성을 잃고 발광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림자 속에 존재한 나쁜 또는 고약한 요소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보자. 의식에서 나쁜 요소를 보내면 일단락되는 것을 판단할지도 모른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무의식 속으로 나쁜 요소가 잠시 도망갔을 뿐 의식적 자아 속에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될 때도 여전히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 만일 위기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림자는 그 틈을 타서 자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강박적인 알코올 중독 환자가 습관을 극복한 예를 생각해보자. 알코올 중독이 완치됐다고 생각할 때 그가 알코올 중독이 된 이유는 무의식 속으로 밀려나 다시 나올 기회를 노린다. 그리고 그가 혼자서는 견딜 수 없는 불행한 외부 장면 또는 갈등이 있는 장면을 만나면 그 기회가 생긴다. 그림자는 자아가 약해짐으로써 저항을 받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되돌아간다. 인내력이 강한 그림자는 결코 굴복하는 일이 없다. 그림자의 끈질김은 나쁜 일을 하도록 유혹할 때도 좋은 일을 권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림자가 사회에 의해 강하게 억압을 받거나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때로는 비참한 결과가 발생한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융은 우리 속에 살고 있는 동물은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포악해질 뿐이다 하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독교처럼 죄가 없는 백성들의 피로 얼룩진 종교가 없으며 세계사에서 기독교 국가의 전쟁처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찍이 없었던 까닭은 여기에 있다. 이런 논의에서 알 수 있듯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림자의 억압된 태도를 가르친다. 더욱이 피비린내 났던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전쟁에서도 같은 발견을 할 수 있다. 억압된 그림자는 전쟁들 그 외 역사상의 무수한 사건에서 반격함으로써 수많은 국민들을 끝없는 유혈 사태로 끌어들였다. 전술한 바 있지만 그림자는 개인의 동성과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그림자가 자아에 받아들여져 정신 속에 조화롭게 속해 있는지 또는 자아에 쫓겨나 무의식 속으로 숨겨 있는가에 따라 동성과 우호 관계일지 적대 관계일지 달라진다. 남성은 퇴짜 맞은 그림자의 충동을 남성에게 투사하기 쉽다. 그 때문에 남성 사이에서 나쁜 감정이 자주 생긴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림자는 기본적이고 정상적 본능을 포함하며 생존을 위한 현실적 통찰과 적절한 반응의 원천이다. 이러한 특징은 개인이 필요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따금 우리는 단호한 결단력 혹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때 망설인다. 하지만 가장 적절한 반응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경우 자아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충격을 받아 멍해진다. 그래서 무의식, 즉 그림자가 독특한 방법으로 상황에 대처한다. 그림자가 개성화되어 있으면 위협과 위협에 대한 그림자의 반응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림자가 억압을 받고 분화되지 못하면 본능에 큰 파도가 밀려와 더욱 자아를 누름으로써 개인은 무너지고 만다. 즉 그림자의 태고 유형은 인간의 인격에 충실한 3차원적 특징을 준다. 인간의 생명력, 창조력, 활기, 힘 등이 이 본능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그림자를 거부하면 인격은 무미건조하게 된다. 융 심리학에서 인격의 전체 또는 정신의 개념은 중요한 특성이다. 이 전체성은 정신에 대해 지적했던 것처럼 조각을 모으듯 여러 부분을 모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숙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나 원래부터 있었다. 인격의 조직 원리가 융이 자기라고 부르는 태고 유형이다.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듯 집단 무의식 속 중심을 차지하는 태고 유형은 자기다. 자기는 질서, 조직, 통일의 태고 유형이다. 자기는 모든 태고 유형들과 콤플렉스 및 의식의 태고 유형의 표현 형태를 끌어들여서 조화시킨다. 자기는 인격을 통일하고 거기에 일체성과 불변성의 감각을 준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세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느낀다고 말한다면 자기의 태고 유형이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반대로 활기가 없고 불만족스러우며 갈등이 심각해져 붕괴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라면 이는 자기가 그 일을 훌륭히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모든 인격의 가장 큰 목표는 자기 실현을 달성하는 데 있다.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므로 완전히 달성한 사람이 드물다. 예수와 석가모니 같은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는 이 목표 가장 가까운 곳까지 근접했다. 융은 인간이 중년이 될 때까지도 태고 유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격의 개성화를 거쳐 충분히 발달해야만 자기가 어느 정도 완전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 실현을 달성하느냐 여부는 자아의 협력에 크게 달려있다. 자기의 태고 유형의 메시지를 자아가 무시한다면 자기에 대한 평가와 이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격을 개성화하는 효과는 없다. 꿈의 분석에 따라 자기 인식에 접근할 수가 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진정한 종교적 체험에 따라 자기를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양인은 요가의 명상처럼 자기에 달성하는 의식적 수업에 따라 서양인보다도 쉽게 자기를 지각할 수 있다. 융이 종교에 대해 설명할 때 이는 정신적 발달을 언급하는 것이지 초자연적 현상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인식하는 일은 완전한 자기 실현을 이룩하는 일에 선결되어야 한다고 융은 강조했다. 자기 인식은 자기 실현에 이르는 길이다. 이를 구별하는 일은 중요하다.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르면서 자기 힘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각적인 완성을, 즉 짧은 시간 안에 완전한 자기 실현을 이루는 인간이 되는 기적을 바란다. 그러나 이 일은 인간이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일 중 가장 어려운 일이며 끊임없는 단련과 쉼없는 노력, 높은 책임과 지혜를 필요로 한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으로 만듦으로써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본성과 균형을 이룬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초조함과 욕구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적을 것이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 속 기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무의식을 모르는 사람은 무의식에서 억압된 요소를 남에게 투사한다. 즉 자신의 결정을 모르는 채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따진다. 이 투사는 무의식임을 자각하면 명확히 드러난다. 이때는 비난과 냉소를 위해 타인들 속의 피해자를 찾지 않아도 된다. 그의 인간관계는 좋아지고 타인은 물론 자신과도 조화를 이룬다고 느낀다. 자기의 태고 유형은 외적인 의식적 자아와 전혀 다른 내적인 안내자다. 자기는 인격을 규정하고 조절하며 이를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인격을 성숙하게 한 뒤 그 지각 능력을 높일 수가 있다. 인간은 자기 발달을 통해 일상을 더욱 잘 지각하고 파악하며 이해하며 지배하는 힘을 갖게 된다. 융의 집단 무의식 연구에서 자기의 태고 유형 개념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갖는 성과이다. 그는 다른 모든 태고 유형에 관한 연구와 저작 활동을 끝낸 뒤 자기의 태고 유형을 발견했다. 그러고는 자기는 인생의 목표이다. 자기는 우리가 개성이라 부르고 있는 운명적 통일체의 가장 완벽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